정치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목소리는 점잖, 분석은 또렷, 아침에 만나는 논리장인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묘수를 찾은 건지 일단 교통 정리가 1차적으로 끝났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배제가 됐어요. 어떤 고민이 그죠. 있었을까요? 굉장히 상식적인 결정이고 네. 그런데 그게 민주당 의원 나중에 보니까 70명이 넘는 네, 사람들이 주말 김용 사이에 입장문도 공천해야 되고 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속으로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봐라. 이게 그렇게 바라셨어요. 네, 네. 속으로는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이쪽이 이 정치는 상대평가고 비교 우위가 좀 그래도 누가 좀 더 있느냐 이 게임인데 김용 공천하게 되면은 이건 국민의힘에게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겠다 하는데 네. 이걸 배제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다. 네. 저는 그게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무리수인 걸 한쪽은 네. 해요. 근데 한쪽은 어쨌든 마지막에는 안 여론도 하고 듣고, 정무적 네.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 당연히 김용 부원장을 공천을 하게 되면 선거 전체의 악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그거 한번 경험을 했어요. 부산에서 한 절반쯤 앞서가고 있다가 18개 지역구 중에 양문석 공천하는 바람에 전재수 하나 남고 이제 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부터 공천받기 어려웠다고 보고, 다만 의원들 70명이 그분들은 모르겠습니까? 이 상황을 왜 그랬을까? 저는 전당대회 사전결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전결집. 일종의 반청 전선을 만든 거다, 그렇게 해요. 보여준 거다. 네. 이렇게 결집될 수 있다라는 걸. 실제로 지금 지역별로 보면 하남, 안산, 평택 이렇게 인물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이광재 전 의원이 하남으로 가게 됐고 김남국 대변인이 안산, 김용남 전 의원이 평택으로 가게 됐는데 일단 잘 선택한 것 같으세요?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이제 상대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아직은. 좀 비교적 쉽게 갈 수 있고 치열해질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남갑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이용 전 네. 의원이 지난번에 1점 몇 % 차인가 추미애 그렇죠. 의원한테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신 상담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남갑이 그렇고 공주 부여 청양은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격 채비를 네. 하고 다시 지역을 열심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딘가 보고를 네. 대구가 됐던 하여간 이러고 수도권이 있는 거고. 됐든. 그러니까 네. 이 자칫 잘못하면요, 윤호개인 공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민주당 은근히 또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김용 공천을 은근히 바랬던 것처럼. 그 같은 마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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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결정권은 장동혁 지도부에 있으니까요. 예. 조국 대표가 사실 평택 출사표를 내고 나서 김용남 전 의원이 배치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배려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배려를 한 거다.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지난번에 합당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친명 쪽에서 태클을 걸면서 무산돼 버린 거 아니에요? 마음의 빚도 있고, 근데 무공천할 수는 없고, 근데 조국에게 가장 편한 인물을 그쪽에 보내는 게 좋은데, 조국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조국당 표는 택도 없는 거고, 민주당 표를 얼마나 조국이 가져오는가예요. 그런데 이광재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떨어질 가져올 수가 확률이 없다. 거의 네. 80% 이상 되는 거고, 근데 김용남은 보수당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활용하면은, 아니, 누가 이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인가, 예?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단순히 민주당이냐 조국당이냐가 아니고 이 저쪽 진영과 이쪽 진영, 예. 누가 이 5명 후보 중에서 그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이겠느냐. 저 사람 몰래 보수당에 있다 안 풀리니까 이쪽으로 넘어 철새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잘 하면은 민주당 표를 좀 많이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재가 온 거랑 김영남이 온 거는 조국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라고 봐요. 근데 조국 저격수라고도 불려가지고 좀 불편한 사이는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조국 저격수를 보내냐, 불쾌하는 척 하는 거죠. 겉으로만 그런 네. 거고 사실 선거에 임하면 그런 구도가 돼서 더 유리할 네. 거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네. 묘수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네. 문항이었습니다. 평택 공천이. 너무 약한 후보를 내면 조국 봐주게 한다라는 얘기를 당에서 당장 네. 들을 거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주당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그런 강한 후보를 낸다면 그거는 또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문제나 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광재 후보는 스스로 거부했어요. 평택 공천은. 그거는 뭐 누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약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안면이 안 받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당이나 조국혁신당 후보하고 서로 간에 무슨 부채감 같은 게 없는, 네. 감정이 없는 근데 이런 후보를 내보낸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안성맞춤형으로 게다가 이제 대통령 픽이잖아요. 네. 김용남 의원은 대통령의 뜻도 일정하게는 따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김용남의 운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기면 좋고 네. 저도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은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제가 묘수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 하나의 후보가 결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이용 전 의원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지난번에 뭐 천몇백 표 차이로 졌던 거하고 그때는 계엄 이전이잖아요. 네. 그때도 국민의힘이 상태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계엄 이후에 내란 그 우두머리 윤석열의 최측근 호위무사였던 이 사람을 공천하면은 이건 내놓고 그냥 윤호개인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민주당이 수월하게 이기는 공천일 텐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다른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여요. 뭐 그러면 차출설도 그냥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요새는 안 나오는 것 유승민 같아요.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본인이 사실상 거부하는 상태고 그렇게 보면은 대안도 딱히 없어 보여요. 시간은 가고. 그러면 하남에 그 이창근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 지역구에. 지난번에도 만약에 이창근 위원장을 공천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창근 의원은 지금 오세훈 사람인데 그거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용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럼 아까 의원님 걱정하시던 대로 네. 봐라 이것도 윤호개인이다. 이 얘기 민주당에서 나와요. 바로 얘기할 수 있게. 실제로 평택 같은 경우는 완전 오파전이더라고요. 네. 되게 팽팽하고 뭐 어디서 써놓은 거 보니까 당대표가 3명이고 뭐 음.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던데 판세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어쨌든 주자들이 정해지고 뭐 개혁신당도 후보를 낼까 말까 하더라고요. 지금 뭐 초반 판세는 이제 3강 2중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3강 2중. 그러니까 조국, 김영남, 네. 유이동, 조국, 김영남 3강, 그다음에 2중이 황교안, 김재현.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까 얘기한 그 포인트를 조국 후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우는 네.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그럼 그 3강이 양강으로 나중에 좁혀질 수가 있겠죠. 양강으로. 예. 근데 단일화 얘기를 다 거리를 좀 선을 그으시고 뭐 김재현 대표 정도 이제 여권 법여권 단일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김용남은 아직 공천장도 안 받았는데 그렇죠. 단일화입니까? 계속 단일화 얘기를 물으니까 후보 등록하고 네. 공천장 받고 그리고 선거를 좀 뛰어봐야 이게 단일화를 해야 될 선거인지 단일화 없이도 갈 수 있는 선거인지 가늠이 되는데 분위기가 가늠이 되는 아직은 거죠. 너무 이른 얘기고요.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 판세는 뭐 좀 팽팽하게 나오겠죠. 네. 삼자가 의원님 네. 말씀하셨던 대로. 다만 이제 조국의 인지도와 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 구도나 조직력의 열쇠를 뛰어넘을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는 사실 철저히 구도입니다. 이게 전국에서요. 보궐선거가 여기만 열린다. 일단 부산 북갑하고 평택만 열린다. 두 개만 열린다. 그러면 이제 인물론이 선거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전국이 선거를 치러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구도 선거로 갑니다. 결국 안정이냐, 네. 뭐 견제냐. 근데 조국은 어디도 아니에요. 안정도 아니고 견제도 아니고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힘 제로를 들고 나왔는데 아니 국힘 제로를 왜 꼭 당신으로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민주당으로 해도 되고 거기가 이렇게. 험지도 네.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느냐, 지역 유권자들을 뭘로 설득하느냐. 그러니까 뭐 대평택 시대를 열겠다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사도 아니고요. 결국 조국이라는 인물의 효용 가치를 뭘로 증명하느냐 이거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구도에서 짓눌려 있다. 여당이 지지율이 48%고 네. 조국혁신당 2%입니다. 그 지역에 당협도 없어요. 그 이 열쇠를 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좀 선거가 진행되면서 그 3강과 2중 구도가 어떻게 좀 바뀌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겠네요. 평택만큼 관심 있는 곳이 아마 부산 북갑일 텐데 하정우 수석이 오늘 뭐 영입식을 한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출마를 한다라고 결단을 내렸는데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좀 늦었죠. 좀 늦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메시지 관리도 조금 썩 좋지는 음. 않았어요.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출마하라면 한다라는 게 참모로서 정중한 모습일 수는 있으나 아니 대통령이 선거를 결정하네 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아니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50 가까운데 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이런 반론도 있고 어쨌든 뭐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의 의지로 내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거라는 게 남이 등 떠밀고 꼬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떨어져 봐요. 당분간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결단을 한 거라고 보고 다만 이분은 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인이고 저 아직 저희가 정치권에 정치무대에서 본 있었던 적이 인물이 없죠.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저 선거판에 접속을 할지가 아직 예상이 잘 안 돼요. 오늘 첫 행보인데 네. 끝나고 부산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포시장도 가고. 네. 그때 보이는 모습과 메시지가 되게 중요할 거다. 그게 첫인상이 확 첫인상이. 각인이 되고 언론도 그걸 기준으로 그렇죠. 평가, 프레임 이런 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설프거나 이제 어리버리한 모습 보이면은 초반에 확 깎이는 거죠. 아니 물론 그쪽도 선수들이 다 있고 전재수원이 보통 선수입니까 거기서? 네. 당연히 조언을 했고 만들어진 메시지와 만들어진 모습을 준비가 돼 가지고 있겠죠. 갈 텐데 네. 어쨌든 스타트는 늦게 끊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약간 관심이 가요. 아니 하정우 수석은 뭐 대통령이 그럼 가라고 한 거 아니면 선거 개입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 SNS에 쓰기도 썼더라고요. 자기가 설득해가지고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답글 다는 식으로 달긴 달았던데 일단 오늘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 국갑의 이제 진용이 짜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예상은 됐지만 또 짜진 뒤에 행보는 다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은? 뭐 국민의힘은 누가 될지 아직 몰라요. 네, 아주 예, 국민의힘은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5월 5일까지는 뭐 공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정우 전 수석에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하 전 수석을 부를 때 하 GPT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근데 하 GPT, 챗 GPT, 근데 이 AI의 생명력, 특히 생성형 AI의 생명력이 뭐에 있어요? 신속, 정확, 전 네.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분은 간 보는 데만 한 달을 썼어요. 간 보는 데만. GPT와 맞지 않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AI 이미지하고 그 정치적 의사결정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 간 보는 데만 한 달.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또 부산 스타일도 아니에요. 부산 스타일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그 돌직구 투수 최동원이거든요. 네. 김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화끈하게. 근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간이나 보고 있는 이 스타일인데, 예, 오늘부터 이제 그 부산 북갑에 데뷔를 해서 이제 한 지역에서. 일주일 이 정치적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정치적 내공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정치적 소질이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한 뭐 짧게는 3, 4일에서 일주일 사이면요 일주일 사이. 나타날 거예요. 정치적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없느냐. 나타날 거다. 이게 대민 접촉을 하잖아요. 대민 접촉. 네, 네. 대민 접촉을 하면은 네. 예, 거기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처음 이렇게 정치 신인으로 등장하면 사실 그 시민들을 막 만날 때 네. 좀 낯설긴 하잖아요. 사실 하던 행보들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폴더 인사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네. 이런 거야 뭐 좀 이제 옆에서 입력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선거운동이라는 건 돌발 상황이 뭐 언제 어디서 벌어질 줄 몰라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들어온다던가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라면 조금 실수하고 뭐 알려지지 않고 또 개선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하정우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부산에 등장하면 다 시선이 집중되고 다 하정우 수석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니 있겠죠. 그렇죠. 지금 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프레임을 만들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반에 그런 모습이. 물론 이제 이점은 있어요. 그게 여당 후보라서 없는 이점이죠. 네. 지금 여론조사 돌린 결과 얼마 전에도 봤지만 네. 한 35%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정우를 몰라도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나온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확장하느냐 아니면 까먹느냐 정체하느냐 이건 이제 네. 본인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인데다가 최근에 결정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보였던 몇 가지 이제 메시지 관리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네. 염려되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재수 후보는 자기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고 선거 경험이 많고 전략구사 능력이 있는 누군가를 붙여서 보낼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거기도 이제 구청장부터 뭐 시구의원 라인업이 쫙 있잖아요. 네. 출마 지금 그쵸. 후보자들이. 거기도 다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저희가 들어갔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그래도 그걸 후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후보가 가가지고 막 그 전입신고하고 네. 뭐 방범대 돌고 막 지역 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이래서 기대 수준을 확 높여놨어요, 여기. 신인이 오면, 뭐 그러려니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실수하고 어설퍼도. 근데 기대 수준을 높여놔가지고. 또 선점을 했죠. 또 네, 그 기대 이영선 대표가 수준에 먼저 본인이 가서. 어떻게 이제 맞추느냐. 이게 아마 본인으로서 관건이 아닐까. 조금, 네. 2017년 그 조기 대선 때요. 반기문 후보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면 한 방에 갔죠. 네. 예, 이제 대선 출마 결심하고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그쵸. 하신 분이니까 그게 정치인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민 접촉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 외교행보도 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무슨 뭐 표 살 때 어떻게 했고 편의점 들어가고 음료수 살 때 어떻게 했고 몇 가지로 그냥 훅 가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밖에서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네. 이게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 북구 갑은요 네.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AA 하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이제 꺼내기가 좀 어려운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기 생명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으로 가장 그 컨셉인데 네. 그걸 또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예,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를 보면 이제 오늘 당장 내려간 오늘 모습 그리고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확장하느냐 아니면 아닌가 봐라고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거다. 이게 선거가 되게 짧은 선거예요. 한 그쵸. 달짜리 선거잖아요. 네, 재보궐선거는. 30일 때예요, 남은 예비 기간이. 후보들이 뭐 3개월, 4개월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해가지고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 선거가 아니에요. 때문에 한 달 내에 초반 이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거고 하정우 후보가 잘 모르면 학습도 시켰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쏟아져 네.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초반 판세는 하정우의 출마 확장으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네. 초반 판세는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오죠. 2강 1중으로 시작할 거다. 2강 1중으로 시작할 거다. 2강 1중으로 시작을 할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공천하겠다. 그리고 단일화는 절대 끝까지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장동혁의 북갑에 대한 생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장동혁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하정우 입장에서도 보면은 누구를 이겨야 돼요? 한동훈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리인인 하정우와 장동혁의 목표가 묘하게 일치해요.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을 협공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버거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겐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부산 민심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저는 부산 민심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그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 때도 부마 항쟁.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경상도 정권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1985년에 2.12 총선 때도요. 그때도 그 김영삼 그 돌풍이 부산 그 PK 쪽에서 불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부산 민심이 어떻게 판단해 주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말고 어제는 이제 경기도 판도 약간 3자가 등장하면서 조홍천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어제 나와서 뭐 단일화 일단 생각 안 하고 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판 흔들릴까요? 아니 근데 어제 출마 선언한 후보가 단일화 질문을 받으면 많이 받죠. 기분 나쁘죠. 맞아요. 아무리 당세가 약한 맞습니다. 후보라도. 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도 아직 선출이 안 된 마당에 네. 단일화가 관심사가 될 수는 있는데 너무 이른 얘기이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5월 2일인가 선출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후보가 선출된 뒤에 초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근데 조국 혁신당이 안고 있는 딜레마,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안고 있는 딜레마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결국 개혁신당이 당세가 약하고 네. 조직이 없고 이제 구도 바깥에 네. 일정하게 좀 밀려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응천이라는 조금 이제 중도 확정성이 있는 인물로 극복해 보겠다. 이게 이번 선거 전략의 요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후보는 너무 색깔이 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이제 네.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그 틈새 전략으로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선거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생각보다 특히 지방선거는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흔히 줄투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도가 결정하는 선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때문에 인물로 그걸 뒤집어 엎는다는 게 웬만해서는 뭐 한동훈 조국 정도 되지 않고는 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경기도는 민주당의 상당한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선출되든 간에 단일화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기는 선거면 힘을 합쳐서 단일화를 할 동기가 부여되는데, 아유, 뭐 이래지나 저래지나 그러면은 누가 끝까지 단일화를 뛰고. 하려고 네. 그러겠어요. 게다가 이제 다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 생각하지 누가 반쯤은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아마 흡수해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개혁신당으로서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할 네.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도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에 조응천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본인이 지역구였던 데서 그때까지 현직 의원이었던 데서 출마했을 때 지난 총선에 13% 정도를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에서 8% 정도 얻었어요. 현재 개혁신당 지지율이 뭐 한 3%대 나옵니다. 저는 그 레인지 안에 있다. 근데 3에서 8 사이에 있는 거냐, 8에서 13 사이에 있는 거냐, 그건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10% 넘는다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사실 그 구도만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 출연해서 들어보니 이제 출마를 고민했는데 추미애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출마를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던데. 어떻게 뭐저 보세요? 조홍천 의원이야 뭐 여기 쓰그날아서 그쵸, 같이 계셨고. 방송 많이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법률가 아닙니까? 훌륭한 법률가고 또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고. 그런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가 누가 뽑히는가에 따라서 연대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가 네. 있는데, 양향자 후보가 뽑히게 되면은 이분도 개혁신당 있다가 그렇죠. 그 국민의힘으로 그렇죠.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뭐 정치 노선이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그런 단일화나 뭐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닐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누가 되느냐. 따라서 연대의 양상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판이 3자로 바뀌면서 그래도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들을 한번 짚어봤고, 서울이 요새 좀 핫하게 네.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서울 지역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대 정원호 이건데, 지금 뭐 괜히 벌써부터 이제 네거티브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네거티브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근데 서울 주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부동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가 지금 최근 여론조사로 보면 좀 열세잖아요.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승부수를.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뭐 파격적 해결 방안 해갖고 뭔가를 승부수를 던지는. 그게 부동산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부동산이니까요. 네. 실제로 장특공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사실 설전이 더 경론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그렇게 크게 쟁점이 안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제 띄운 의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해당이 없고, 네, 실거주하지 않는, 그렇죠. 비거주하는. 비거주하는 장특공제에 대해서는 이건 다주택자의 투기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당장 지방선거 전에 그거를 정책적으로 공론화하는 거는 부담스럽죠. 다만 이제 7월쯤에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에 이게 포함될 거냐, 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선거 이후에.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면이 있는데, 왜냐면 긁어부스럼이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네. 쟁점이 되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뭐 정원호 후보는 그걸 쟁점화 안 시키려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세는 민주당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오세훈 시정에 대한 그 평가도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오 시장이 관록과 경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열세를 뭘로 어떻게 만회할 거냐. 근데 이제 정원호 개인에 대한 무슨 뭐 김재섭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했던 방식의 네. 이런 약간 네거티브형 검증, 그건 크게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통하지 않은 그거 것 같다. 말고 네. 결국에는 이제 비전이 뭐냐. 그리고 서울은 경기하고 조금 달라서 아니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결과가 이준석, 오세훈을 합치면은 이준석, 김문수를 네. 합치면은 이재명을 이겼던 데잖아요. 때문에 그게 어디 안 가고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장동영 리더십의 폐해가 가장 큰 데가 가장 큰 데 중에 하나가 서울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 수도권인데 그 중에도 서울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어떻게 만회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게 안 보인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종묘 뭐 또 그 기억의 뭐 네. 그 광화문에 그거는 여당 쪽에 강력한 네거티브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은 좀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말고 새로운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은 뭐 없어 보인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말고 김문수 전 장관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고유책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찾는 걸까요? 아니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 네. 선대위 간판이 될 만한 바탕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중진 이야기도 나오다가 지금 네.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진도가 안 나오죠. 뭐 나경원, 뭐 안철수. 근데 이분들도 그 공동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한 발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랑 같이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별 선대위 따로 구성하는데 바탕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원로들 빼고는 그나마 현직에 그나마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인 거예요. 대선 그리고 후보하고 장관도 하고 보수층 이렇게. 결집에는 그분이 무난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내세우면은 보수층 결집하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 정도 역풍은 없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강원 이런 데서 네. 선대위원장 부산에서도. 모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분이 좀 자기 정치 욕심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어서 선거에 얼굴로 내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노쇠하죠. 새로움이나 참신함이나 확장성 이런 거는 없어요. 김문수 후보도. 그냥 저는 고육책이라고 봅니다. 없으니까. 지난주 그 MBS 조사에 보면요. 네. 보수 유권자들의 39%가 국힘을 지지하고 제가 찾아놓겠습니다. 네, 네. 27%는 지지하는 정당 없음 무당층이고 22%는 민주당 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지금 4분 5일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 그 6.3 선거 때 보수 유권자들의 선택은 미워도 다시 한번 국힘을 찍는다. 2번 투표 안 한다. 안 한다. 기권한다. 무투표다. 3번 장동혁 체제 빨리 무너뜨리려면 역투표를 해갖고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역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쪽까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김문수라는 인물이 비교적 그러니까 지금 중도 확장까지 얘기하는 거는 국힘 처제는 안 맞아요. 보수 결집도 안 되는데 무슨 중도 그러니까 확장을 분열돼 해요. 있는 보수라도 일단 묶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에는 괜찮은 카드죠. 김문수가. 실제로 뭐 당에서 흰색도 입어도 된다. 뭐 빨간색이랑 그리고 원래 같이 입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뭐 별 의미 있어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향해서 이제 사퇴론이 좀 나오다가 근데 또 아니 지금 사퇴가 무슨 말이냐 지지율 그런다고 오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퇴론도 다시 아침 붙더라고요.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네.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세 사람을 뭐 중앙선대위원장으로 세워서 하는 그 구상을 가지고 투톱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이런 기사인데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측에서는 그 세 사람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장동혁을 빠져라. 그 얘기죠. 하자라는 거였고 그 장동혁 당대표인데 내가 왜 빠지냐. 이래가지고 뭐 갈등이 있었다 그러는데 투톱이 그 정도니까. 지금 사실 선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30일대 남은 그냥 뭐 상황이거든요. 자포자기 상태 아닌가 싶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요즘 그 세간에 유행 중인 화제 중인 드라마의 제목을 빗대서 얘기하면 네. 모장무사예요.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모 방송의 드라마죠. 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대안과 미래에서 그냥 언급도 하기 싫다. 그 얘기는 언급해봐야 의미도 없고 알아서 그냥 짐작하시라. 우리 생각이 뭔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까지 저걸 붙잡고 있고 싶을까요? 선거 때 갈 데도 없고 당대표가 뭐 의미 있는 정책 메시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한 8할쯤은 장동혁의 책임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가 부족할 줄 알았는데 시간에 딱 맞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